정석 씨, 사실은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 나는 이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당신이 그와 키스하는 것, 함께 여행 가려는 것, 모든 걸. 가버려. 더 이상 볼 일 없어.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믿었던 사람, 40년을 함께한 사람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진실. 이 이야기는 의심, 배신,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40년 차인 김정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평범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제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계모임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공들여 화장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TV 채널을 돌리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넘게 지속된 계모임이라 특별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아내의 계모임 날짜가 불규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제 기억력이 떨어진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아내의 친구 김미경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석 씨, 영숙이 좀 바꿔주세요. 계속 전화를 안 받네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미경 씨, 영숙이는 계모임 때문에 나갔는데 혹시 미경 씨네 모임 아닌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계모임은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부쩍 외출이 잦아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아내는 어디에 간 걸까? 누구를 만나러 간 걸까?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에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렸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과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였습니다. 평소 계모임이라면 밤 9시쯤 귀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서랍장을 뒤져보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아내의 물건을 몰래 뒤진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날짜별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날짜들을 보았습니다. 병원 14시, 성당 15시 30분 등의 기록이 있었고 오늘 날짜에는 한강공원 16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한강공원에 갔을까요? 더구나 계모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차 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차를 몰고 한강공원으로 향하면서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항상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내가 제게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널찍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아내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문득 아내의 차를 찾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분 정도 지났을 때 남쪽 주차장에서 아내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아내가 여기 온 것은 확실했습니다. 아내의 차를 발견한 저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진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간간히 보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30분 정도 공원을 돌아다녀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생각하던 그때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차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며 살펴보니 차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덜미가 움찔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두워진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비치는 모습을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고 아내는 그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아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 보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에게 몸을 기울이더니 아내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아내의 목을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의 입술이 서로를 찾았습니다. 진한 키스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 감정의 소용돌이가 저를 덮쳤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차 키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도 저는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스킨십은 점점 더 진해졌습니다. 흐릿했지만 그 남자의 손이 아내의 허리를 감싸더니 아내의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제가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황홀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동안 제 옆에서 잠들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다른 남자의 품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 뛰어가 차 문을 열고 그들을 질책하고 싶은 마음과 그냥 모든 것을 모른 척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제 귓가에서 들리지 않았던 맑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오늘 일찍 가야 해요. 남편이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평소보다 일찍 나올게요. 아내의 말에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저는 순간 정신이 혼미하고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아니 공원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주차된 다른 차 뒤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아내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를 배신하다니.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50대 초반으로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내일 꼭 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남자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차에 타는 것을 지켜보다가 아내의 차가 출발하자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질투와 증오가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대체 저 남자는 누구지? 어떻게 아내를 만났을까?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바로 추궁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것인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내를 추궁해봤자 거짓말만 들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TV를 보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모임은 어땠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수다 떨고 왔지.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놀라웠습니다. 지금 눈앞의 여자는 마치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아내는 별말 없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씻으러 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재빨리 아내의 가방을 찾았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과 화장품 그리고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아들의 생일이었고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함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심스러운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도서관 강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내의 캘린더 앱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정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독서 모임이라는 일정이 등록되어 있었고 가끔은 강연회라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에는 여행이라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간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피곤해 보여요. 일찍 자요. 아내의 다정한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입술로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에게 키스를 하고 왔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에게 다정할 수 있는 걸까요? 응, 좀 피곤하네.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내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내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녀의 비밀을 밝혀낼지.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 아내를 깨워 모든 것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특별 강연이 있거든. 아내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으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무슨 강연인데? 독서 치료에 관한 강연이에요. 최근에 관심이 생겨서 들어보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이제 저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시에 끝나? 글쎄요, 강연 후에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다시 한번 거짓말입니다. 아내의 캘린더에는 오늘 여행 준비라고 적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 다녀와. 아내는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었고 그것은 강연과는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수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첩의 뒷부분에는 여러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호텔 예약 확인 오션뷰 더블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누군가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제 본 그 남자일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오늘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누구와 만나는지. 잠시 생각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미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도서관 강사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제주도에 가야 할 것 같아. 아내의 목소리는 약간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갑자기 무슨 일인데? 독서 모임이 있어서. 오늘 내일 이틀 일정이야. 내일 저녁에 돌아올게.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어디서 하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급히 변명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문자로 보낼게.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그 남자와 여행을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과 캘린더의 일정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아내를 놓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따라가서 현장을 목격해야 할까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아내는 완벽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아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제주행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출발 게이트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아내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둘러보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미 출발했거나 아니면 다른 비행기를 탔을 수도 있겠군. 실망감에 휩싸여 잠시 카페에 들렀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오늘 3시 비행기로 제주도에 가는 거죠? 호텔은 예약했고요. 네, 다 준비됐어요. 정말 기대돼요. 사실 이런 여행은 처음이라.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제 아내와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본 적 없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새롭게 스타일링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을 발견한 것은 행운이었을까요? 불운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고 남자는 가끔씩 아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그의 행동에 전혀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듯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앉아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상기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소녀처럼. 남자의 말에 아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남편이 의심하지는 않을까요? 남자가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편은 TV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가는지 신경도 안 써요. 아내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명 퇴직 후에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즐기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그 남자에게 감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상당히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달콤한 대화에 빠져 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테이블 앞에 서자 아내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석 씨? 남자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영수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저는 그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도서관 강사? 아니, 내 아내의 불륜 상대라고 해야 할까요? 제 말에 그 남자의 표정이 더욱 당혹스러워졌습니다. 당신들이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건 알고 있어.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아내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뭘 설명해? 당신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 차 안에서 둘이 키스하는 것도 봤어. 그리고 오늘 제주도 여행을 떠나려는 것도. 아내의 얼굴이 순간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내의 간청에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참을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사람들,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게 걱정돼? 아니면 당신의 불륜이 공개되는 게 걱정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고 남자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정석 씨, 진정하시고 우선 자리에 앉으시죠. 모든 것을 차분히 이야기해 봅시다. 도서관 강사 정우진의 침착한 목소리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주변의 시선이 계속 쏟아지자 저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우선 상황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내가 뭘 오해했지? 당신이 내 아내와 키스하는 것을 봤어. 그리고 지금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는 것도 알아. 제 목소리가 다시 커지자 아내가 황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모든 걸 설명할게요. 아내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석 씨, 맞아요. 나는 우진 씨를 만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얼마나 오래됐어? 언제부터 날 속였지?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정도요. 도서관에서 독서 치료 수업을 듣다가 알게 됐어요. 6개월이라. 그동안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멍청했던 걸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뭘 부족하게 해서 당신이 다른 남자를 찾은 거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대화가 없었어요. 퇴직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두 개의 섬 같았어요. 아내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은 거야? 4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였어?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김정석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당신은 입 다물어. 이건 내 아내와 내 사이의 문제야. 제 분노에 정우진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것이 더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정석 씨, 사실은 아내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제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 나는 이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 뭘 오해하고 있지?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당신이 그와 키스하는 것, 함께 여행 가려는 것, 모든 걸.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부름을 뒤로 한 채 저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누군가 제 옆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우진이었습니다. 김정석 씨,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정말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와 영숙 씨의 관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관계인데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정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영숙 씨를 치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병? 무슨 병? 영숙 씨가 아직 말씀 안 하셨군요. 그녀는 6개월 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돼. 아내가 암이라고? 그럼 어제 본 그 장면은 제주도 여행은? 정우진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의학 박사 출신으로 현재는 암 환자들을 위한 심리 치료와 독서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제 환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은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의사들은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당신이 퇴직 후 겪고 있는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투병 중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그리고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니. 영숙 씨는 항암 치료로 인해 매우 약해졌고 특히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황달 증상이 있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그런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 본 것, 오늘 들은 것,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키스는요? 당신은 분명히 아내와 키스했어요. 정우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어제 영숙 씨가 미열이 있는 것 같아 잠시 체온을 재본 건데 다른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 그 이상이었습니다. 입술과 입술이 만났던 것 같았는데 어쩌면 그날의 어둠 속에서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주도 여행은요? 영숙 씨는 항상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봄에 유채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진과 상의하여 짧은 여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물론 그녀의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죠? 왜 아내는 나를 속였죠? 정우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영숙 씨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항상 당신을 걱정했습니다. 퇴직 후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그런 당신에게 자신의 병까지 알리면 더 큰 부담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토록 아프면서도 저를 걱정했다니.
저는 얼마나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지금 아내는 어디 있죠? 카페에 남아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에게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사과하고 모든 것을 듣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함께해야 했습니다. 공항 카페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동안 저 혼자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카페에 도착하자 아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제 목소리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석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모든 걸 설명할게요. 저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항암 치료의 영향인지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 그녀의 얼굴과 눈 흰자 위에 옅은 노란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황달 증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변화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우진 씨가 다 말해줬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당신의 남편이잖아. 아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퇴직 후에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매일 무기력하게 TV만 보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내 병까지 알면 더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아내의 고백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도 저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한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진 씨의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죠. 그는 암 환자들을 위한 심리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아내의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어?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3개월 정도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시작됐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40년을 함께한 제 인생의 동반자가 곧 세상을 떠난다니. 왜 치료를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어? 초기에 발견했다면.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늦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치료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당신이 무기력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아내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아내가 그토록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저는 그저 제 상실감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진 씨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그는 나에게 마지막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계속 조언했어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이 덜 아프기를 바랐거든요. 준비할 시간 없이 갑자기 떠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잦은 외출, 비밀스러운 전화, 그리고 제주도 여행 계획까지. 모두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주도 여행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항상 봄에 제주도의 유채꽃을 보고 싶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아내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가자. 나도 당신과 함께 제주도에 가고 싶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당신은 여행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퇴직 후에는 더더욱. 이제 달라질 거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당신의 남은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해 함께 할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 같았습니다. 그때 정우진이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두 분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의 분노와 질투는 사라지고 이제는 감사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네, 모든 걸 들었어요. 지금까지 아내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항상 긍정적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죠. 아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 씨, 오늘 여행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편과 함께 치료받을 거예요. 정우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앞으로의 시간 두 분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영숙 씨의 치료 기록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입니다. 김정석 씨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우진은 짧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떴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길,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고 걸음도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우선 집에 가서 충분히 쉬자. 그리고 내일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자.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주도 여행을 다시 계획하자.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솔직히 이렇게 이해해 줄 줄 몰랐어요. 저는 아내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아내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일 것입니다. 내가 미안해. 이렇게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해서. 그리고 당신이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우진 씨와 내가 불륜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갑자기 달라진 모습에 혼란스러웠고 그가 당신의 머리를 만졌을 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 아내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황달이 심해지고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정말 절망스러웠거든요. 우진 씨는 만나면서 내내 컨디션 체크를 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제가 질투와 분노로 바라봤던 모든 장면들이 사실은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료사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웃는 소리를 들었어.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어. 그게 더 가슴 아팠어.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는 나에게 웃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암 진단을 받은 후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남은 시간을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죠.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그저 TV만 보며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아내에게 웃음을 줄 수 없었던 것은 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웃게 해줄게. 지금부터 우리 행복하게 보내자. 집에 도착한 후 아내는 지쳤는지 곧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눈을 감은 채 물었습니다. 정석 씨,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 없는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 우리는 아직. 아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요.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건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나는 당신이 내가 떠난 후에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당신 없이 잘 살 수 있겠어? 아내는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했던 거예요. 당신이 나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갈까봐.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당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갈게.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야. 지금은 당신과 함께 매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녀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내의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고 뼈로의 전이가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폐로 전이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이제 의미가 없고 항암 치료도 이제는 고통을 줄이는 완화 목적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아내는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사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주도 여행 이번 주말에 갈까요? 아내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여행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아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최고의 호텔을 예약하고 유채꽃이 만발한 장소들을 조사했습니다. 의사와도 상의하여 비상시를 대비한 의약품과 주의사항도 챙겼습니다. 주말이 되어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석 씨, 이렇게 함께 해줘서.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 함께 할게. 제주도에 도착하자 봄 햇살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아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이 공기, 이 풍경.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 먼저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유채꽃밭으로 향했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서 아내는 마치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여보, 사진 좀 찍어줘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아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노란 유채꽃 바닷속에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그녀의 얼굴은 황달로 인해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었고 몸도 많이 마르고 약해졌지만 그녀의 미소만큼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나랑 결혼한 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비록 이렇게 끝나게 되지만 당신과의 40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내는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졌습니다. 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를 시작했고 결국 제주도의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시면 바로 담당 의사를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여행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고마워요, 여보. 서울로 돌아온 후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3개월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달도 힘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아내와 함께할 시간을 최대한 소중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TV도 보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녀의 미소만큼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우울해 보이면 그녀가 저를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여보, 웃어요. 내가 없어도 당신은 계속 살아가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맑은 날 아침, 아내는 제 품에 안겨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은 채로 오늘 이 사연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